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여러분 나오셔서, 예, 그 창조경제가 아마 저기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상표처럼 앞에 내걸고 창조경제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창조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세미나에서도 첫 번째가 김광도 교수가 올해 아마 한 거 창조경제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창조경제하고 민주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역할은 결국 일자리 만드는 게 기업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기 1976년에 대우그룹에 처음 입사를 해서 김우중 회장이 절 보고 대우를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기계를 인수했기 때문에 기계공업을 한다고 처음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저 배 박사, 저 밖에 사람들 보여?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막 풀을 뽑고 있더라고. 그래서 풀을 뽑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왜 풀을 뽑아? 저 사람들이 기계는 안 만들고. 뭐 일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 기계가 잘 되는 거는 저 사람들 할 일이 있는 거, 그게 한국 기계가 잘 되는 거야. 딴 거 없어. 배 박사, 넌 기계공학 박사니까 저거 일감 뭐 좀 만들어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대우 그룹을. 그래서 일자리라는 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기업의 아주 지상 목표예요. 그런데 대우 그룹이 나중에 그냥 계속 팽창하고 일자리 그러는 판에 IMF가 터져갖고 IMF가 생각할 때는 너희 인구에 비하면 일자리는 지금 충분해. 너희들 돈을 갖다 줘 왕창 빌려다가 일자리를 잔뜩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자리 줄이고 돈도 갚어. 그게 IMF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갖고 나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98년에 일어난 IMF 그 구조조정으로 오늘날 어떻게 됐냐고.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돼갖고 이번에 아마 창조경제가 그런 뜻 아닌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창조경제 하는 거면 고용률 60% 정도에서 70% 달성을 하는 것이 아마 창조경제의 아주 기본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야 돼요. 30만 개가 얼마나 많은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이 지금 없다고. 이 KT 네트워크 확대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3조 원을 투자해서 2만 5천 명을 고용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또 삼성에서는 평택 고덕단지에 100조 원을 투자해서 3만 명 고용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은, 한 회사는 3조 원 투자해서 2만 5천 명 만드는데 또 다른 회사는 100조 원 투자해서 3만 명은 뭐냐. 그리고 2만 5천 명, 3만 명이 이거 갖고 30만 명 하려면 10배 지금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뭐 적어도 10배라고 그러면은 30조에서 3천조까지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일자리 만들고 고용률을 갖다가 70% 달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시는 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챌린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원하는 일자리가 뭐냐? 첫째로 챌린징한 잡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챌린지가 있어서 그건 크리에이티브한 잡입니다. 이 잡은 서스테너빌리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번 혁신을 하고 나면은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또 뭐로는 서스테너블 잡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한번 취직하면 은퇴할 때까지 말씀 없이 가는 잡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안정적인 대기업은 망할 리가 없다 그러는데 대우가 망하는 거 보니까는 대기업도 망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에서 차근차근히 출세를 하겠다 하는 것이 보통 평범한 인류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꿈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컨플릭트가 있어요. 첫째는 챌린징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럭키해서 시험은 잘 봐서 입사 시험도 잘 보고 대학 성적 좋아서 들어갔다고 해도 1, 2년 안에 아이고 챌린지가 없어. 그리고 고민을 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보통 지금 신입 앞으로 회사를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의 잡에 대한 퍼셉션입니다. 그러면 기피하는 일감은 뭐냐? 이게 첫째로 임금이 싼 거는 기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1차 벤더까지 좋은데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내려가면은 이게 잡 시큐리티도 없고 임금은 적게 주고 그러니까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수를 해서라도 위에 상위 회사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진짜로 3D라는 거는 피해야 될 거냐? 그 3D가 dirty, dangerous, difficult라는데 dirty는 그냥 청소해내면 되지. 클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 없죠. 요즘 같아서. 냄새? 그것도 다 제거하고 다 기술만 있으면 뭐든지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dangerous? 그것도 지금 대강 해놓고 건설공사 막 올라가니까 스카폴딩이 떨어져 나오고 그런 건데 스카폴딩 철저히 잘 해놓고 돈 들여서 잘 해놓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difficult? 이거는 스킬이 필요한 잡은 기계를 시키면 되죠 요새는. 그래서 사실 독일의 마이스터들이 이런 특별한 기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허망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로봇가 자기네보다 더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허망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3D라는 게 진짜 뭐냐 3D라는 게. 그러면 3D가 이게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서스테너블 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중소기업도 돈만 있으면 투자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기술이 없어? 그럼 기술도 사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소기업은 좀 3대 업종으로 기피하느냐 이거예요. 중소기업 생각에는 임금 조금 주고 좀 덜 일하는 사람으로 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만 쓰고 또 그런 것이 손쉽게 해외 근로자 데려다가 쓰고 그런데 해외 근로자도 국가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라이빌리티가 굉장히 커져갖고 이게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해외 근로자도. 처음에 지금 주는 임금은 싸지만은 나중에 소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미국 사회를 봐도 그렇고 지금 독일, 프랑스를 봐더라도 프랑스는 아주 아랍 워커들 때문에 굉장히 그렇잖아요. 독일은 터키 노동자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셜 코스트가 있는 거지 지금 값싼 것만은 아니다. 자, 기업의 본질은 뭐냐? 이게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는 마켓 컴피티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가 이제 강조가 되는데 크리에이티비티가 강조되면 서스테너블 하지가 않다.
동시에 기업은 서스테이너블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 모든 기업들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서스테이너블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조화를 나가야지 한쪽만 해서는 매니지먼트 잘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베스터 입장에서도 하이 리턴 그럼 하이 리스크예요. 그런데 하이 리턴이 생기고 로우 리스크를 갖다가 찾는데 그거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네. 이거는 요즘 우리은행이 팔린다고 그러는데 30조, 40조 뭐 이렇게 해서 그 세 개로 나눠서 이제 판다고 그러는데 과연 남의 돈을 받아갖고 그걸 운영해갖고 그 30조의 자본금의 리턴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간 지금 그렇게 해서 기업을 매각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기관이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를 찾는데, 그건 뭐 세계가 다 그렇게 찾고 있으니까, 나만이 그렇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이 리스크가 큰 거를 하이 리턴 하는데 어떻게 리스크를 잘 매니지 해가느냐 그런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결국은 기업이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회 자체가 좋아야 돼요. 이 사회가 빼딱한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기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러시아에 봤잖아요. 또 CIS 컨트리를 제가, 가보면은, 중앙개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설, 아주 기계도 우리는 한 대 사기가 굉장히 힘든 기계가 10대씩 쫙 있는데 그 왜 10대씩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사람 하나에 한 대씩 있어야지 이 한 기계 갖고 여러 사람이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서 한 사람 앞에 기계를 하나씩 이렇게 구입을 해놨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설 투자를 CIS 나라에서 했더라고요. 공산권의 경제를 얘기할 때 러시아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예를 들어 탱크는 레닌그라드에서 만들면은 트럭은 헝가리에서 만들고 이 경제를 다 통합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승용차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경제는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CIS 컨트리들이 몰락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사회가 좋은 기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 정부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정부가 이 일을 못한다고 나는 좋은 기업인데 그걸 그냥 내버리고 가만두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 장사하기 힘드니까 더 장사하기 좋은 나라로 가자. 그래서 이민하는 게 하나 방법이 있고 대한민국에 앉아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서포트를 해갖고 정치를 잘하게 만드는 거 두 가지인데 일본 사람들은 맞지시다가 정경숙을 만들어서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어떻게 뭘 해보자고 그랬고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 가장 경쟁력 있는 자동차 공장은 미국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경영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게 정답은 아니다 이거죠.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창조경제가 있는데 이 창조경제는 게 IT하고 재래산업이 복합되는데 융합했는데 창조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죠. 이 과거에는 ICT가 이렇게 발전 안 했으니까, 새로 ICT가 발전했으니까 옛날 산업이 ICT 들어가면은 생길 텐데, 뭔가 새로운 기회가 생길 텐데, 그거는 나만 그렇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는 ICT 무슨 융합 경제다. 그 말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거 해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창조 경제라는 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전경련에서 1997년에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손병두 부회장이, 당시 부회장이 엮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997년에 그렇게 하고 이제 IMF 들어갔는데, IMF 직전에도 똑같은 얘기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 IMF 사태는 왔고, IMF 사태가 온 후에 또 루빈 재무장관이 자서전을 쓰면서 썼듯이 한국의 구조조정은 너무 심했다. 이게 미국 재무장관의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지 하여튼 IMF 이후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 다이내믹한 그 모멘텀이 사라져 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멘텀이 얼마나 사라졌냐? 일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년, 30년이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20년, 30년, 1990년대 초에 일본이 뭐 투기를 많이 하고 뭐 부동산 투기 많이 하고 할 때, 일본은 정말 굉장한 경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20년, 거의 30년가량 계속 그러고, 아직도 무슨 아베노믹스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본 경제를 다시 살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이내믹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니의 이부카 회장을 만나서도 그렇고, 또 뭐 도시바 뭐 이런데 전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자신감, 그리고 우리를 너 후진국에서 왔잖아, 그리고 깔보던 그게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경제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거 2000년 들어가면서 제가 낸 책인데, 다시 돌아가서 기본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오늘 기대는 많이 하셨겠지만은 얘기 내용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갑자기 무슨 주커바커가 와서 뭐 페이스북을 한다. 이거는 그냥 환상이라고.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니? 빌 게이트 한 사람이면 말이야. 그 현대자동차 무슨 뭐 몇백만 대 자동차 수출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람이면 다 끝난다고. 경제는 그렇게 끝나는 경제가 아닙니다. 빌 게이트가 한국에 가서 빌 게이트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이니까 빌 게이트가 됐지. 그건 미국 여건 하에서 기업가가 발생하는 거지, 개인이 머리 좋다고 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란, 창조 경제라는 게 슈퍼맨이 있어서 그 몇 사람들이 그냥 창조적인 생각을 해갖고 우리 경제가 확 달라진다.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예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러나 또 우리나라가 유럽에 가서 한반도를 붙여보면 프랑스보다 영국보다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가 한 7천만 되니까요. 그래서 독일하고 맞먹는 그런 나라인데 엄청 큰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경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창조 경제 딱 이렇게 하면 한탕에 끝난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뭐 또 정치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또 쫓아올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 뭐 좀 뻥이 섞였지만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딱 진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돌아다보고 과연 지금 크리에이티브한 경제는 뭘 해야 되냐 내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첫째로 이거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가 나서 외채를 갖다가 원조 자금에서 시작하든지, 제가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지금 보면서 제 나이가 이제 70이 됐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손녀애가 지금 국민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 나이 때에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환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 있다가 4.19 5.16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대학 다니다가 6.3 데모가 일어나서 해병대 가서 6.3 데모 때 사실 서울대학교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우리 집 다락에 숨어갖고 제가 할 수 없이 군대를 갔습니다. 누가 왜 해병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애국심으로 갔지. 그런 애국심이 아니라 뭐 정보부 사람들 뭐 자꾸 집에 와서 조사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다락에 있는 친구들 붙들려 갈까봐. 그때 붙들려 가면 죽었습니다. 아주 심각했어요. 그리고 송철호라는 친구는 붙들려 가서 뒤따 얻어맞고 나온 사진을 찍어갖고 제가 제 친구 뉴욕타임스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줬더니 그냥 뉴욕타임스에 일면에 딱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아버님이 너 딴 데로 피신해라. 그래서 간 게 이제 해병대인데, 뭐 그렇게 해서 해병대 했더니 얼마 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해병대가 베트남 파병됐고, 그 전에 이제 독일 광부 간호사 이렇게 파견했고, 그리고 저는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고, 유학에서 돌아온 것이 키스 설립하고 ADD 설립하고 카이스트 설립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과학기술자를 불러다가 한국의 과학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것이 1970년대 초인데, 지금 이런 사건들을 전부 해보면은, 야,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잘했을 수도 있었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들 했냐. 요새 생각에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그냥 과감히 벌린 일도 많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하여간 그게 다 합쳐서, 그래서 키스트 처음 왔더니 포스코 건설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데, 외국 컨설턴트는 포스코 절대 망한다. 근데 멀쩡히 그거 지어놓고 지금, 그것도 우리가 6.3 데모 때 일본 청구권 자금 받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3억 불. 그 3억 불 받아갖고 포스코 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대통령서부터, 그건 김정필 씨가 한 일인데, 얼마나 반대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김정필 씨 총리할 때 제가 장관까지 했으니까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넌 배신자다 그러는데, 그 배신했건 안 했건, 그 당시에 왜 그런 일들을 갖다 그냥 막 벌리고,
붙들려 가면 죽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에 리스크 테이킹을 했냐 이거예요. 전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운칠기삼, 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민주화도 하고, 햇볕 정책을 할 때는 또 나도 장관을 했지만 내각에서 굉장히 잘하는 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무슨 NL 포기 선언도 나오고 되게 그 대통령들이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돌아가서 진짜 뭘 해야 되냐. 이 경쟁과 협력의 경쟁의 규칙은 정부가 하는 일인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경쟁을 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냐 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라는 거 아주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한 단어지만 여기다 갖다 붙이면 민주화, 여기다 갖다 민주화 그런 시대에 이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뭘 하려고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를 좀 컨센서스를 막았고 경쟁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일했지만은 제가 1994년에 대우전자 대표이사 회장을 하면서 그때는 회사가 돈을 빌려면 대표이사가 개인 보증을 섰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등록된 이사가 개인 보증을 서야 됐고, 그게 이제 해제가 면제가 돼갖고, 이제 대표이사 한 사람만 하고. 근데 우린 대표이사가 김우중, 양재열, 배수는 세 사람인데, 나는 참 그런 걸 잘 몰라갖고, 그냥 제 이름을 써놨더니, 그게 보람은행에서 빌렸는데 보람은행이 망해갖고 그게 서울보증보험에서 또 망한 은행에다 돈을 물어줘갖고 서울보증보험이 저한테 청구를 해서 제가 빚이 지금도 몇백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지금 SK 한화 CJ의 그 총수들이 다 지금 붙들려 조사를 받는데 범법했을 거예요. 난 뭐 범법을 안 했다고 안 보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프랙티스다 이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걸릴 건데 이거 보증을 안 써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대우전자 사장을 관뒀어야 될 거예요. 네. 그 관두고도 내가 다른 걸 했다면 지금 훨씬 낫죠. 그런데 제가 잘못해갖고 그걸 해갖고 지금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법을 갖다가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가 검찰을 통해서 이걸 하는 정부가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 진짜 뭐냐 이거예요. 네. 아니 10만 개, 20만 개의 잡을 만드는 회사 회장을 저렇게 해갖고 법대로 안 했으니까 불법했으니까 거기에 또 양형 뭐 이렇게 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진짜 사회 정의냐? 이거는 글쎄요, 마이클 샌더스가 강의할 때 보니까는 내가 보기엔 그것이 사회 정의냐 하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혁신과 안정, 경영 문제인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그냥 때만 있으면 우리는 위기라고 그래. 우리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뭐 세계에서 1등 한 기업인데 진짜 이노베이션도 많고 그런 망하겠냐? 근데 회장은 항상 위기다 이거예요. 이거 종업원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혁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몽구 회장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봐도 비슷합니다. 아, 내가 이게 세계에서 이렇게 유수한 인류 기업 장착 회사 이제 CEO니까는 적당히 그런 게 없어요. 맨날 지금도 옛날 현대자동차 그 포니를 만들 때 현대전공이죠. 현대전공의 그 찝차를 만들 때 그 생각을 갖고 항상 위기야. 그래서 이 혁신과 안정이라는 거 이거는 기업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근데 기업의 스트럭처가 월급쟁이는 상당히 오래 가고 혁신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모가지가 달아나는데 그 리스크가 크니까 모가지 달아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전문 경영인도 가급적이면 안정된 대로 가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난번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투자하고 회수 결정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왜 금융기관에는 부산이 본점이 안 됩니까? 부산 근처에 울산 공업단지, 창원 공업단지, 거제 공업단지, 이 공업단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GDP 퍼캡타는 4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큰 경제, 그 선진 경제에서 왜 금융기관이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 매일 만나보고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사장은, 사장 회장들은 다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전부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지, 기업 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2차적인 문제다 이거죠. 그게 그 얘기예요. 아니, 금융기관이 무슨 겁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면 리스크는 어디 있어요? 자기네가 대출한 기업의 리스크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 사장은 오늘 무슨 생각하고 내일 무슨 생각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런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 투자 재원 조달 분배, 금융시장의 유연성, 관치금융 탈피하자, 그 얘기는 많이 나오고,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니까 기업의 리스크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금융이 선진화한데 BIS를 굉장히 따졌다고. BIS는 모든 나라에 그걸 총합해서 그냥 표준을 하나 만든 거지,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독특한 거는 하나도 감안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BIS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스탠다드를 우리 기업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지금 창의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교육 문제, 지도자 양성 문제인데 세계적인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과거는 다른 스킬 세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일반론보다는 케이스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대학에서 제가 10년 동안 이 경영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소셜 트러스트가 굉장히 많이 깨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독재를 할 때는 그 사람 안 믿으면 당장에 어떻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래도 믿었어요. 그래서 소셜 트러스트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 다 각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소셜 트러스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놈이 어떻게 내일 변할런지 아무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원로회의의 회원이 되라고 날 보고 그래서 그 원로회의를 하면은 누가 사람이 믿어? 네, 그래서 나는 그런 데 가서 안 믿는 것보다 그냥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얼굴 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창원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우선 제가 지금 S&T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굉장히 엔지니어들이 일을 잘해. 제가 그 나이 때보다도 훨씬 실력이 좋아. 근데 그 사람은 절대 MIT 출신이 아니에요. 저같이. 그리고 뭐 KS 마크를 달고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엔지니어링을 하는 걸 보니까 훨씬 저보다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가면 누가 받아주질 않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믿어주질 않아. 그래서 제가 끌고 가서 그걸 들고 가서 지금 미국에 팔려고 그럽니다. 물론 GM의 회장을 만나겠다는데 한국 사람 누굴 만나주겠어요? GM 회장이. 그것도 얘기하려는 게 뭐 기술 팔려는 게 저는 가능해요. 옛날에 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또 제가 데려갔던 사람이 지금 다 CEO들이니까. 그래서 늙은이가 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난 좋은 아이디어는 없어. 그렇지만 커넥션은 있어. 네. 그래서 커넥션을 갖다 좀 해주자. 그리고 근데 이 커넥션 하는 사람이 브로커 아니에요. 중간에서 띄워먹는 게 많아요. 하는 거 없으면 띄워먹는 게 많아갖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월급은 안 받는 걸로 합시다. 그 왜 그랬냐면 아니 그렇잖아요. S&T 회장도 나를 뭘 보고 믿겠어요. 그래서 월급 안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회사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얼마나 자기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는 쉽게 만나지만 자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맥거리 자문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 나를 갖다 자문위원으로 딱 그러니까 내가 당장 그날로 끌고 가서 맥거리 존 워커를 정보통신부 장관하고 만나게 해줬다고. 그게 내가 생각해.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난 그건 생각했어요. 나쁠 거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맥거리 은행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저한테 뭘 잘해주고 그래서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하면서 매년 돈을 2억씩 좀 기증해라.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무슨 일반 경비에 보태 썼어요. 이게 국립기관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판공비라는 게. 근데 항상 조사가 판공비 조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밖에서 기증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 그런 일인데 이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 트러스트워티한 사람들이 그 재산을 인비지블 재산을 그냥 버리지 말고 현장에 나가면 그런 거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스펙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이 저 능력이 있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펙을 안 믿는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OJT도 월급 덜 주기 위해서 그냥 신입사원들 막 쓰는 OJT 말고 진짜 이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커야 되냐 생각을 하고 OJT 혁신 조직을 다시 한번 제가 이 경영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신규 개발 조직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터널 코어퍼레이션 벤처 그런 거 만드는 게 좋겠다. 이건 기술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 금방 끝날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어딘가 그 프리퀀시가 비슷한 주파수가 합쳐서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이상한 잡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네. 트라이얼라 해보고 고치고 해보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이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한탕에 딱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커플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연계된, 우리 사회가 전부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상한 공명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해보고 고치고 해보고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고치려고 그러면은 나 혼자 고쳐서 안 돼. 저 사람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트러스트가 있어요. 오래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벤처기업은 살려고 하면 M&A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벤처기업 하면은 야, 돈은 더 벌 수 있는데 그래갖고 자꾸 펀딩을 하다가 펀딩이 안 되면은 버로잉을 한다고. 우리 이민아 씨가 그렇고 뭐 오상수 씨가 그렇고 전화진 씨가 그렇고 다 그랬어요. 장홍수 씨가 그렇고 제가 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동안 벤처를 너무나 성공한 벤처를 하는데 적당한 기회에 팔아야 돼요, 기업을. 그래서 투자가들이 돈 벌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경영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씁니다. 이 김종원 씨가 나와서 회사를 차려갖고 그 회사를 다시 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 지금 벨랩 얘기입니다. 벨랩에 연구소 소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연구소 사장으로 갔지. 그래서 벨랩이 그 노벨상 타던 그 연구소가 지금 완전히 커머셜하게 변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김정은 씨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 여기 와서 무슨 빌딩에 투자한데 빌딩에 뭐가 있어갖고 뭐 이게 뭐 또 가라오케가 있어. 뭐가 있었나 뭐 그래서 이제 신문에는 그렇게 났었는데 그러니까 벤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이 많은 벤처 사겠다고 딱 하면 야 나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삼성 많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삼성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느냐. 근데 크게 적대적인 M&A도 아닌데 하여간 벤처한 사람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저는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소셜 트러스트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벤처기 M&A는 굉장히 활성돼야 됩니다. 이 상생 트러스트 이거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이건 제가 대우그룹을 생각하면서 대우그룹은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됐냐? 결국은 기업 경영하시는 분이 장안시하니까 이건 뭐 미국 기업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피할 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너럴 모터가 다시 자동차 인더스트리 살아나는데 저게 살아나겠냐? 그런데 그 제너럴 모터의 회장 높은 사람들은 계속 폼되고 앉아있다. 폼되는 것 좀 하지 말면 너희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폼되는 거 안 하면은 한국이 얼마나 기술 개발을 잘하는 게 보이는데 폼되고 있는 한은 야 그 폰이 만들던 나라가 그게 무슨 기술이 있냐 그런 걸로 얘기는 끝나는 거라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저 미국의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한국의 기술을 받지 않으면 망해.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 안에서 과연 혁신 조직하고 이렇게 조직내의 사업을 유지하는 조직하고 공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CEO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 CEO가 조직을 별도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이 버글만 주장입니다. 근데 주장이 맞는지 모르지 여러 회사를 조사를 해봤고 IBM에서 PC를 애플을 경쟁해서 PC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 조그만 사람들이 스티븐 잡스하고 스티브 우즈니악 젊은 애들이 하는 애플을 이길 수가 없다고 IBM이. 그래서 IBM 사장이 말썽꾸러기 한 5사람을 플로리다에 1년 동안 휴가 후에 애플의 PC를 경쟁하는 PC를 만들어갖고 다시 책 만들고 아니면 해와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IBM PC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이 혁신 부대, 군대에서도 그렇죠. 전면전 할 때 그런 혁신 부대가 아주 비밀스럽게 했다. 죽으면 너희 죽으면 난 몰라. 그 대신 살아있을 때 아주 굉장히 대우를 잘해주는 그런 혁신적을 만드는데 이것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삼성의 기수원이 설립이 된 지 지금 아마 한 30년 됐을 겁니다. 초기부터 저는 서준하 박사부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 아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삼성기수원이 돈만 쓰는 거지 나는 기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랬다면 난 그거 참아주겠어요. 근데 30년 동안 그랬다면 그 생각할 문제 아닌가? 제 얘기는 이걸로 끝이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네.